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기촌 스케치 민선입니다. 어저께 이제 내려와서 대구 이제 동생 조카 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농사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색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안녕하세요. 다육기촌 스케치 남편입니다. 농사 같지도 않은 거 그냥 하면서 집사람이 자꾸 예.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 그냥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작년 여름에도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어느 장르에서 어떤 컨셉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많이 방대해요. 별거 아닌데도 또 허튼 소리 하게 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한 5, 6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굳이 집에 올라가면서 긴 시간이니까 시간 이용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말이 많이 버벅거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능하면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고 또 정확하다는 표현은 웃긴 거죠. 대신에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배운 것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 듣고 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농사 짓고 있는 방식을 관행 농법이라고 하죠. 이제 제초제 뿌리고 또 이 로터리 경운을 하고 그리고 또 일항 만들어서 거기에 비닐로 멀칭을 하고 또는 볕단으로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고 또 선별적인 제초를 또 하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약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실기에 수확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관행농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농사 짓는 방식을 관행농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서 점점 발전을 해서 관행농법이면서도 다수확 그리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꾸 이제 발전되어 가죠. 거기에 대별되는 것이 이제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기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사체, 동식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또 그것을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넣고 대신에 이제 농약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화학 비료 안 주는 것, 안 준다기보다는 최소화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농법을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농약 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행농법을 하되 농약을 주지 않고 대신에 화학비료는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농약만 주지 않는 그런 농사가 이제 또 무농약 농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순수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연농법이 어떤 것인지 사실 몰랐어요. 뭐 그야말로 그냥 자연적으로 작물과 같이 풀이 자라게 되면 그걸 제초도 하지 않고 멀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아주 순수 자연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그 모종을 심을 때 호미질도 하질 않아요. 그 자체도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 로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분 경운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심을 때 그 땅을 그 모종 심을 만큼 파내고 다시 흙을 덮는 것, 그 자체도 경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농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그 방식으로 자꾸 변천되어 가고 또 다수학 또 상품을 만들려는 그런 농사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또 자연농이라는 방식이 또 나오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다만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농약 주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기질이 어떤 미생물들이나 동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나 유기물을 먹는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벌레, 그런 것들이 먹고 배설한 그 성분들이 무기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해된 것이죠. 그런 무기질을 결국 식물이 먹고 자라서 열매를 내리고 또 씨앗을 맺고 하는 건데, 식물은 유기물을 먹는 식물은 아주 국한되어 있죠. 벌레잡이 풀이라든가 어떤 식충식물들, 그런 식물들이 유기물을 직접 자기 몸에서 소화액을 분비해서 분해시켜서 그 무기질을 빨아먹는, 분해해서 무기질을 빨아먹는 그런 식충식물 외에는 모든 식물은 다 무기질을 영양분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기질을 뭘 무기질이라고 하느냐, 바로 미네랄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화학비료 중에, 요즘에 뭐 화학비료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석유화학에서 이렇게 그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비료가 아니라 이제는 토양에서 채취를 하는 그런 비료를 많이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NPK예요. N, 질소죠, 질소. 그리고 P, 인,
인산, 뭐 그런 인, 그리고 K, 칼륨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주로 가리라고 그래요. 가리비료. 가리비료가 칼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네랄이란 말이죠. 철분도 필요해요. 또 뭐 특수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몰리브덴이라든가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칼슘, 뭐 은, 금, 그런 것들 전부 다 미량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즘 화학 비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네랄이란 말이죠. 자, 제가 강릉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좀 듣기 의아스러운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뭐냐면 강릉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감을 때 바닷물을 떠서 작물에다 뿌려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물이 없는 가뭄 시절에 그렇지 않아도 목이 타는 식물들에게 그 염기가 많은 바닷물을 뿌려줬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미네랄의 보고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에서는 그렇게 아주 감을 때 겉흙이 살짝 젖을 정도, 그러니까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겉흙이 살짝 젖을 정도로 바닷물을 이렇게 분사해 줬다는 거나 뿌려 줬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라는 것을 섭취한 식물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시금치를 많이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달아요. 다른 시금치보다 맛이 감칠맛 나고 달아요. 그리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닷물에서 이제 해풍으로 밀려오는 그런 미네랄, 또 염기들, 예전부터 그쪽은 이제 바닷기가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마늘밭에 보면은 간간히 소금을 뿌려줘요. 마늘밭에 결국 무기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도 주지만 웃거름으로 비료도 주지만 소금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 미네랄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쉽게 사람들이 접하는 것이 약국이죠. 미네랄 또는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이 하는 뭐 종합 미네랄, 그런 것들 사람이 섭취하는. 그럼 미네랄을 왜 섭취를 할까? 그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의 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은 죽으니까,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사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효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장르가, 이 농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장르가 있어요. 효소, 미네랄, 뭐 비타민, 기타 등등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농법에 대한 어떤 머리싸움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다 싫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사람이 때가 되면 그 보약을 먹습니다.
비타민을 먹거나 미네랄을 먹거나 산삼을 먹고 녹용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몸을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무병장수하려고 하는 그런, 또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위들인데, 자, 칼슘이라고 하는 것, 칼슘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 칼슘을 먹는 이유가, 칼슘 성분의 미네랄을 먹는 이유가, 또는 동물을 뼈를 고아서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칼슘을 보강하기 위해서인데, 칼슘은 뼈세포 그리고 세포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어떤 충격을 받아도 잘 부러지지 않고, 어떤 세포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동물만 그럴까요? 아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역시도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고, 이 세포벽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줄기가 튼튼해지고 열매가 튼튼해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질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질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대별되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미네랄인데, 나트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투압작용을 하죠. 세포벽 바깥에 소금이 있으면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이 세포벽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걸 삼투압작용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나트륨이 너무 농도가 진해져 버리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을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찐득거려. 왜냐하면 수분을 뺏기니까 혈액이 찐득거려져서 뭐 혈관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고혈압, 당뇨, 뭐 심장 질환, 그런 질환들이 오는 것이 바로 나트륨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요즘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생겼죠. 그래서 그 소금을 적게 먹자, 그런 막 슬로건을 내걸고 막 홍보를 하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칼륨은 역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세포벽 밖에 있으면 물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자, 그렇다면 세포가 물을 빨아먹는데, 그 물을 빨아먹을 때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세포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극소 미네랄들이 같이 투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을 통과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 미네랄들이 투과해서 세포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즉, 칼륨을 주는 이유는 영양분 공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목적 그 한 가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으면 안 돼요. 많으면 문제죠. 그래서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성분을 NPK, 질소, 칼륨, 이 세 가지가 아예 이름으로 NPK 비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뭐 인이 좀 안 줘도 될 것 같다면 뭐 NK 비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유통하는 그런 비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나는 천일염은 세계에서 3대 소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 2, 3위로 따지기 이전에 세계 3대 소금이 우리나라 천일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 그리고 정말 양질의 미네랄들이 천일염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해서 먹는 천일염 빼고 꽃소금이든 고운 소금이든 그런 모든 소금이 100% 그 뭐야 정제염이란 말이죠. 자, 정제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로지 그냥 짠맛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트륨이 있건 뭐가 있건 불순물이 있건 없건 그 관계 없어요. 오로지 짠맛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NaCl 염화 나트륨이에요. Na 나트륨, Cl 염. 그래서 그냥 염화 나트륨 오로지 그것만 있어요. 나트륨 성분 90% 이상, 99% 막 그런 오로지 그냥 짠맛만 내는 그런 소금이 천일염 외에는 전부 다 뭐 무슨 뭐 허브 소금이다, 뭐 함초 소금이다, 뭐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제염으로 만든 거거든요. 뭐 물론 허브에나 아니면 함초에나 들어가 있는 미량의 미네랄로 인해서 NaCl 외에 아주 미량의 어떤 나트륨이 미네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천일염만큼 대별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데스 소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안데스 소금이 어떤 거냐? 바로 암염이죠. 암염. 수억 년 전에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였던 산이 꿀뚝 바닷속 그 땅이었던 그런 땅이 갑자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다를 뚫고 뿔뚝 올라와서 안데스 산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호수라든가 그런 갇혀버린 바닷물이 오랜 기간 동안 증발이 돼서 결국 그게 소금바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기류를 따라다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또 동물이 거기에 빠져 죽거나 뭐 하여간 오만 많은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안데스 소금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유명해서 막 어떤 네트워크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비싼 값에 이렇게 뭐 팔고 그러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그런 소금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암염들, 저쪽 그 서아시아 쪽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어 오는 암염들, 그런 것들을 분쇄해서 가공해서 소포장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데, 이런 어떤 암염, 외국에서 수입되는 암염들, 그러니까 정제염 말고 그런 암염들이 천일염이라고는 하지만 미네랄은 좀 있다 하지만 중금속 그 외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순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염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 태안에도 곳곳에 바닷가 쪽으로는 곳곳에 염전인데, 이제 제가 사는 면 내에 있는 염전 한 군데 남았어요. 그 드넓은 염전들이 한 군데 남았어요. 그건 다 뭐가 됐느냐? 뭐 물론 간척해서 밭을 만든 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부 다가 태양광 판넬을 갖다가 대단지로 설치를 했어요. 자, 전 진짜 안타까운 게, 예전에 갯벌을 간척해서 도로를 만들고 토지 농지를 만들고 할 때, 또는 공장 부지를 만들고 할 때, 그때 거품 튀면서 활동하셨던 환경단체 참 여러분들, 갯벌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 천혜자원이잖아요. 거기에선 정말 씨만 잘 뿌려주고 관리만 잘하면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우리 자식들 대대손손이 거기서 조개 수확할 수 있어요. 별하별 동식물, 또 함초도 나오니까 동식물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갯벌이 없어요. 태양광 판넬 전부 다 덮어버려서. 근데 그걸 그냥 갯벌에다 말뚝 박아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갯벌을 이 객토를 해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다시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흙으로 덮어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로 이 시설을 만들어서 바람이 불거나 어쨌거나 망가지지 않게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태양광 판넬을 놨단 말입니다. 그거 거둘 수도 없어요 이제. 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소금은 현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소금 세계 3대 소금이라고 했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경제적인 국부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인지, 그건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의 천혜 자원이거든요. 이제 그게 없어요. 재작년까지 20kg, 30kg, 제가 기억에 재작년 20kg짜리 소금 천일염 한 포대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에 제가 안면도 와서 살 때 20kg, 그때 30kg였어요. 한 포대 3,000원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3,000원씩 했어요. 또 재작년에 5,000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kg 한 포대 10,000원인데 그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소금값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 사업은 전매 사업이었었어요. 나라에서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담배 인삼처럼, 담배 인삼공사 있듯이 전매 사업이란 말이에요. 소금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천혜 보고가 이제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정제염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나트륨 덩어리 정제염 먹고 살아야 되고, 더러운 안데스 소금 또는 중국의 또는 저쪽 중동 지역에 그 더러운 라면 먹고 살게 생겼어요. 그냥 그게 가장 속이 많이 상해요. 태안 지역에 왔을 때 없던 태양광 판넬들이 1, 2, 3년 안에 그냥 아예 염전을 다 덮어버렸. 정말 너무 속상해요. 매일 그 길을 다니지만,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면 전체를 다 다닙니다. 매일. 그것만 보면 제가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정말 원유
기름이 없어가지고 수입해오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금 없어서 소금 수입해 먹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됩니다. 됐어요. 예, 이제 소금 비싸서 저 그게 가장 속이 상해요. 그런 소금에서 비료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이 비료를 만들고 또 그걸 유통하고 그래요. 이제 비료값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이제 뭐 너무 막 제가 흥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뭐 전기 발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고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줬어야 될 그런 천혜 보고를 그렇게 소멸시켜 버렸다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이제 농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밭에다 이제 소금을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고랑에다가 소금을 뿌려준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뿌려줬고요. 저희가 농사 짓는 방법은 유기농 아닙니다. 자연농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만 농약이 제가 싫어요. 제가 농약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 농약 냄새만 맡아도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농약에 대해서는 정말 싫거든요. 근데 농약 안 주겠다는 거죠. 농약 안 줘도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농약 주는 게 싫어서 농약을 안 주는 거고, 이제 작물과 같이 풀을 함께 키운다기보다는 그 풀은 억제시키면서 작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 있죠. EEJE라고 그 고사성어가 있죠.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EEJ라는 말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거라 나 이거 그거 맞는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호미를 또는 청보리를 파종을 해서 다른 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호밀 청보리가 다른 잡풀을 뭐 사멸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장을 완전히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호밀이 또는 보리가 사그러지면 그때부터 이 잡풀들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 풀을 이용해서 내가 원치 않는 풀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건 이게 EEJ 아닐까요? 그러니까 풀로 풀을 약화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 풀이 자람으로 인해서 작물을 덮을 때쯤 되면 그 풀을 베내요. 베서 뿌리를 건드린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뿌리도 저희 빠지겠지만 이렇게 베어낸 것으로 멀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8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 보습, 보온, 또 뭐가 있죠? 이제 공기를 통하게 하는 이제 대공이, 보리나 호밀은 가운데 대공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를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되고 또 그 식물의 줄기들이 죽어서 썩게 되면 또 거기에 통기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고, 또 잔뿌리가 토마토 같은 경우 잔뿌리가 약 12m 정도 들어간다는 그 학계 연구가 있어요. 땅속 12m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토마토의 뿌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작물 자체가 죽게 되면 그 식물의 뿌리가 역시 유기질이니까
썩게 되면 그 공간이 남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잔뿌리가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 핏줄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이 잔뿌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돌같이 딱딱한 흙에 그런 돌에 바위에 소나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로 인해서 그 단단한 화강암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무 뿌리거든요. 식물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딱딱했던 토질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식물의 사체들이 썩을 때 그 썩여주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죠. 그런 미생물 또 뭐 미생물은 효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벌레들, 땅강아지, 뭐 무슨 굼벵이, 지렁이 그런 것들이 흙을 먹고 배출을 해서 내놓는 그 분뇨들, 그런 것들이 다 미네랄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식물이 먹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농사의 근간이에요. 전체예요. 자, 그렇다면 농약을 줍니다. 병이 와요. 고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농약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빗물에 의해서 섞여서 작물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튈 때 그 바이러스들이 작물에 묻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탄저가 오는 것이고 뭐 참으로 많은 그런 뭐 병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농약을 줍니다.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식물은 유기질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기질을 먹는데 우리가 농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제초제를 주고, 제초제 농약이죠. 제초제를 주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줘요. 퇴비는 뭡니까? 유기질 비료죠. 그 유기질을 식물이 못 먹는데 그 유기질 비료를 주는 건 식물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유기질을 무기질로 바꿔주는 것이 뭔가요? 바로 미생물이고 뭔가 벌레들이고 또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상위 벌레들, 뭐 개구리, 또 뭐가 있나요? 그 벌레를 잡아먹는 또 큰 벌레,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을 잡아먹는 어떤 맹금류들, 그런 것들이 그냥 먹기만 하지 않잖아요. 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기물도 있지만 소화시킨 무기질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환원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퇴비를 쫙 주고, 퇴비 주기 전에 제초제 줘서 풀 싹 죽여버리고, 또 퇴비 주고 나서 심기 전에 또 농약 싹 줘버리고, 농약 심고 나서 또 병 오지 말라고 약 주고,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를 분해시켜서 무기질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이나 벌레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걷다 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화학비료만 쏟아붓죠.
자, 화학 비료 빨아먹습니다. 그래, 유기질 비료는 그냥 남아요. 그것이 부패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유익한 그런 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있는 비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퇴비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산화된 산성 토양이 되는 거예요. 자, 화학질 비료가 투여됐다고 해서 땅이 산화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학 비료는 염기예요, 염기. 산기가 아니라 염기란 말입니다. 이 미네랄이 염기거든요. 강한 염기도 있고 약한 염기도 있어요. 자, 토양이 산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패 때문에 그러는 거죠. 효소처럼 발효가 되거나 배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 성분의 미생물들이 아주 만연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부영양화,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산화. 그러므로 인해서 토양이 산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 비료, 그러니까 웃거름으로 주는 이런 비료들로 인해서 산화된다? 저는 그건 글쎄요. 분명히 미네랄은 염기인데 토양을 산화시킨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덮어주는 객토를 한다고 하고, 뭐 이제 고토라고 그래서 또 공급해주는 그런 비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줘서 객토를 해서 약알칼리성이 그런 식으로 토양을 바꿔준다든가, 뭐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석회를 줘서 산화를 막는 토양을 살려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관행농법이든 자연농법이든 무농약농법이든 또 유기농법이든 이런 모든 방법들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떤 기후가 안 좋았다, 뭐 그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만 보는 거지, 농사 짓는 방법은 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관행농법이 틀렸다, 뭐 유기농법이 틀렸다, 자연농법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전 제가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 의문, 그런 것이지, 제가 뭐 독불장군처럼 그게 그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네랄은 염기인데, 무기질은 염기인데 어떻게 산성화가 될까? 그건 좀 제가 의혹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의혹이에요. 분명히 미네랄은 화학 비료의 것은 염기인데 어떻게 그걸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강염 성분의 토양이 되지 어떻게 산화가 될까, 산성 토양이 될까? 전 그건 조금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퇴비를 주는데, 그 퇴비를 분해하는 것이 미생물이고 작은 동물들인데, 농약을 줘버리게 되면
또 게다가 살충제까지 주죠. 뭐 군뱅이가 많다 해서 살충제 주죠. 뭐 많다 해서 살충제 주죠. 그런 거는 좀 오히려 토양을 부영양화 시켜서 식물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갖고 시작한 게 제 나름대로의 무농약 농법이에요. 농약을 안 주는 이유, 그리고 식물을 같이 기름을, 풀을 같이 제가 올해도 확인을 한 건데, 우리 고추밭에 진딧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풀에 진딧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제초를 하고 멀칭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작물이 참 빼앗기는 게 없잖아요. 양분을 빼앗기질 않잖아요. 자, 그런데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벌레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딧물도 있을 것이고, 노린재도 있을 것이고, 깍지벌레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해충이라고 하는 벌레들, 해충이라는 낙이 지킨 벌레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벌레들이 밭에 왔어요. 이제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작물밖에.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민들레인데 민들레가 없어요. 저희 강아지 풀도 없어요. 아무런 풀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있는 거는 고추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먹어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지들의 살아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명감 아닙니까?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사명감이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잖아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성인자를 가진 그 자기 후대를 많이 기르는 게 이 벌레들의 소명인데, 먹을 게 고추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죽자사자 달겨서 고추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작물 다 망가지니까. 또 거기다 벌레를 사멸시키는 또 농약을 칩니다.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땅 속에는 미생물도 없고 벌레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작물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는 농사법이 관행농법이니까, 그것도 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보는 거죠. 사이클.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그럼으로 인해서 병해충들은 점점 내성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한 약을 뿌려야 되고, 이제껏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농 약이 또 많이 저희 생산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나 저거 그 유기농약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막 깍깍거리고 웃었는데, 정색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먹어야 죽도 안 해. 배탈 한번 잠깐 나고 만대. 그 정도의 농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손뼉을 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전 그게 좀 제가 하는 방식의 것에서는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좀 특이하다고 볼 것도 아니지만, 저는 농약 첫째 안 치고요, 비닐 멀칭 안 합니다. 그리고 농약 안 주고요. 그런데
풀이 같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작물이 먹을 퇴비보다 주변에 있는 그 풀들이 먹는 양도 적지 않다는 얘기죠. 안 줘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수확을, 좀 더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 때문에 또 식물이, 제가 원하는 작물들이 그 푸릇푸릇하게 강하게 자라지 않고 좀 노랗게 뜬다던가 그럴 때는 저도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 옷걸음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화학 비료를 줍니다. 네, 올해는 지금 기후가 너무 안 좋아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또 날이 많이 차요. 그래서 찼어요. 봄에 날이 너무 많이 차서 냉해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지금 고추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올해 농사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진작에 그 모종은 사왔지만 다른 사람보다 한 25일 정도 늦춰서 이렇게 정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밭보다 그 생장이 늦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제대로 방아다리도 잘 나왔고 또 첫 열매도 나왔고 또 격가지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번에는 좀 제 긴장을 해서 튼튼하게 키워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헌도 많이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유튜브도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관찰하고 또 다른 이들보다 많이 따지는 못하겠지만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죠. 또 올해 내년까지는 제가 실험을 할 거예요. 다수학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방식이,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그렇다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일단 병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그리고 농약을 주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저는 신념이에요. 그러다가 망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농약 안 줘서 두 번째예요. 우리 여기 내려온 지 두 번째. 그때 두물 세물 따고 완전히 탄저병에 전멸을 해버렸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밭 다 전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약을 안 줘서 그랬다고 치지만 약 준 데는 왜 그러냐? 기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병계, 그러니까 병에 강한, 또 그렇게 그 모종을 만든 그런 모종을 구매해서 또 걔네들이 병 오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저 추위다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종을 해서 이제부터 잘 기르는, 그리고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내가 뭐 화학 비료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 또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원소 기호를 하나하나 대면서 미네랄 성분 또는 비료 성분 하나하나 대면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그런 작용 때문에 식물에게 투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거는 제 머리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문헌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저보다도 구글 크롬에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아주 그냥 쫙 쏟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색해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것을 저 나름대로 비판하고 또 보완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심오하게 정말 자연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관행농법 하시는 분들께도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농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 방식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농사는 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터널 농법을 하든 하우스 농법을 하든 비가림 농법을 하든 전 내년에는 일단 무경운으로 갈 겁니다. 이제 로타리 안 칠 거예요. 로타리 안 치고 올해 너무 봄에 냉해가 심했기 때문에 좀 빨리 작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터널 농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터널 설비를 해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호스까지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비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터널 농법 한 고추 보니까는 우리 거보다 한 4배 5배 정도 많이 왕성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일찍 이게 뭐라 그래요, 정식을 하는 바람에 좀 밤 기온이 너무 찼고, 그리고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또 열해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때 자랄 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아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뭐가 많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만큼은 잘 자랐어요. 제가 운전하는 중이라서 여기저기 막 앞에 걸리적거리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자꾸 끊기네요. 여기까지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저 신랑이 이제 갑자기 제가 너무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지만 지루해서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황당하죠. 아무래도 아무리 잘하는 사회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질문지를 받잖아요. 받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충하고 생각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정리가 돼서 안 나오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고요. 그냥 오늘은 뭐 정석으로 이렇게 어떤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종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시간 거리를 가면서 그냥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그러니까 안 돼서 못 한다는 걸 제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긴 시간 가니까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거든요. 뭐 들으시고 조금은 이렇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일요일 이제 마지막 휴일 끝나는 시간인데 남은 시간도 다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